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는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분명 나쁜 사람도 아닌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 왜 나한테만 함부로 대하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만 무례한 부탁을 하는 걸까?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다가도 자꾸 반복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생각들죠.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말투와 행동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관계의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똑같이 착한 사람인데도 누구는 존중받고 누구는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다들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태도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사람들만의 공통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풍기는 분위기를 조금만 다르게 조정하면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누구 기분 상하게 할까봐, 내가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을 아끼고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양보한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받는 기분이죠.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경계는 말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자세와 침묵 등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 장면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번호표를 들고 창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직원이 묻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서류를 툭 하고 내밀면서 여기요, 여기 이름 쓰고 이곳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긴 주소 적어요. 말도 빠르고 설명도 대충입니다. 할머니가 또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소를 어디서? 주민등록증 뒤에 나와 있는 거 안 보여요?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서 다음 서류를 툭툭 던지듯이 내밉니다. 여기 도장 찍고요. 여기 사인하세요. 빨리요. 뒤에 사람 많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눈을 아래로 깔고 네, 죄송해요 하면서 허둥지둥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표정도 목소리도 완전히 움츠러든 모습이었죠.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잘못 찍으셨는데요? 다시 해야 돼요. 할머니는 더 당황하셔서 손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서였습니다. 같은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똑같이 서류 작성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쓰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또렷했죠. 직원이 대충 말하려는 순간 그 할머니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직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어르신, 여기 먼저 성함 적으시면 됩니다. 설명도 훨씬 친절하게 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도장 찍을 때도 여기 천천히 찍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 두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나이도 말투도 아니고 단 하나 눈빛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직원이 서류를 툭 던지듯 내미는 순간 눈을 아래로 깔고 바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눈빛에 다 담겨 있었죠. 직원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퉁명스럽게 대해도 아무 말도 안 하겠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한 거죠. 두 번째 할머니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에서 이런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원은 그 눈빛 하나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눈을 아래로 내리깔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데 미안하지. 젊은 사람들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눈빛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0.3초 만에 이 사람 만만하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빛이 중요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도 됩니다. 공손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똑바로 마주쳐야 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에이미 커디 교수팀이 201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0.1초 만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판단의 기준이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눈 마주침의 강도였다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시선을 회피하는 사람은 약하거나 숨길 게 있다고 본 거죠.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눈 마주침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균 23% 더 낮은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눈은 다른 신호를 보낸 겁니다. 상대방은 말이 아니라 눈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피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눈을 강하게 마주치는 걸 공격적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시선을 낮추고 눈을 피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학습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세월이 지나면서 만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되어버린 거죠. 말은 상황에 맞게 잘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싫어요라고 말하는데도 눈은 바닥을 보고 있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그 0.1초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파고듭니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로 보인다. 우리가 눈을 피하는 건 상대방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공격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눈을 피하는 순간 상대방은 우리의 두려움을 읽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상대방을 째려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높이에 서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는 눈을 조금 더 오래 마주쳐도 됩니다. 3초, 아니 2초만 더 버텨도 상대방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눈을 피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 2초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빛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두 번째, 잘못도 없는데 사과부터 하는 습관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장면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5층에서 문이 열리자 30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탔습니다. 유모차가 좀 크다 보니 공간이 좁아졌죠. 그런데 그 여자가 유모차를 밀다가 할머니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비켜야 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먼저 사과를 하신 겁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8층에서 또 사람이 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할머니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할머니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할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을 보고 섰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70대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는데 역시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가 할아버지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계셨죠. 그러자 그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층에서 또 사람이 탔는데 할아버지를 살짝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잠깐 쳐다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먼저 죄송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건드리고 상대방이 밀쳤는데 오히려 본인이 사과한 겁니다. 내가 방해가 됐나? 내가 자리를 너무 차지했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습관적으로 사과가 나온 거죠. 상대방은 그걸 듣는 순간 아, 내가 잘못해도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차피 계속 미안하다고 할 거야 하면서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은 일에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죠. 그 침묵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사람은 당신인데? 상대방은 그 침묵을 느끼고 오히려 자기가 사과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길에서 누가 밀쳐도 죄송합니다. 마트에서 카트가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먼저 사과합니다. 내가 방해가 됐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습관적으로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뭐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건 좋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일에는 사과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은 영원히 사과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를 달고 사는 것. 그게 당신을 만만하게 만듭니다. 2018년에 발표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불필요한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그들은 3개월 후 직장에서 더 많은 부당한 업무를 떠맡고 개인 관계에서 더 많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습관적 사과는 나는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다라고요. 상대방은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요구해도 되겠네. 이 사람은 어차피 거절 못하겠네. 그 판단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관계의 패턴이 됩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사과는 친절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사과다.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는 건 상대방을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지, 내가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불편을 끼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먼저 들어서입니다. 그 의심이 자동으로 죄송합니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들은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읽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겸손은 숨겨진 자기 경멸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공간을 차지할 권리, 내 의견을 말할 권리와 내가 여기 있을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과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분해서 진짜 내 잘못일 때는 사과해야 합니다. 그건 책임감이고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일에는 사과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밀쳤다면 어색함에 괜히 하는 사과 대신 침묵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다면 그냥 쳐다보세요. 그 침묵이, 그 시선이 잘못한 사람은 당신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과합니다. 사과를 참는다는 건 무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일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다음번에 죄송합니다가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참아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지를, 아니면 그냥 습관인가? 그 3초의 질문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세 번째, 이것만 잠깐만 하는 작은 부탁도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동네 은행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ATM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10분쯤 기다렸을 때 앞에 있던 사람이 끝나고 드디어 할아버지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40대 남자가 옆에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급한 일이라 잠깐만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정말 1분이면 돼요.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다가 아, 네, 그러세요. 하고 비켜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ATM기 앞에 서서 천천히 카드를 넣고 이것저것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그 남자는 결국 7분 정도 걸려서 용무를 마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ATM기 앞에 서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칠 뒤 같은 은행 앞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60대 할머니가 ATM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됐는데 역시 30대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것만 빨리 하면 돼요. 할머니는 잠깐 그 여자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뒤에 가서 줄 서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뭔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 네. 하고 뒤로 갔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잠깐만이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1분이면 된다는데, 급하다는데 나만 너무 융통성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의 시간을 포기한 겁니다. 상대방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급해요. 잠깐만이라고 하면 양보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분이 아닌데도 1분이면 돼요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7분 걸릴 걸 알면서도 잠깐만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거절 못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두 번째 할머니는 잠깐만이라는 말에도 거절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급하든 말든 본인도 오래 기다렸고 본인의 차례라는 걸 지킨 겁니다. 그 거절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급하다고 내 시간을 양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 거절을 듣고 함부로 부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작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만요. 금방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는 게 너무 야박해 보여서 그냥 들어주게 됩니다. 나만 융통성 없는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거 하나 거절했다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이 사람은 잠깐만이라고 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오래 걸리는 일도 잠깐만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옵니다. 그때는 잠깐만이 아니라 더 큰 부탁이 됩니다. 양보하는 건 미덕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차례를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급하면 그 사람이 미리 와서 줄을 섰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잠깐만이라는 부탁에 무조건 예스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감 없는 말투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친구분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젊은 남자가 통화를 크게 하는 겁니다. 카페 안이 다 들릴 정도로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남자는 한번 흘끗 보더니 그냥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한숨만 쉬고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습니다. 친구분이 그냥 나가자라고 했고 결국 두 분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직 커피도 반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말의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요청은 카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끝을 흐리고 마치 미안하지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투를 듣고 바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한번 해본 말이구나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심리학과 교수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서로 다른 목소리 톤으로 들려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10데시벨만 낮아져도 상대방이 그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37% 감소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가 설득력을 결정한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엘버트 교수의 유명한 7-38-55 법칙입니다.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말의 내용은 7%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 그리고 표정과 몸짓이 5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돼요라고 말해도 목소리가 떨리면 상대방은 되라고 듣습니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내가 시끄러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본능적으로 음량을 줄입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끝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흐립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투에서 확신이 없으면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약하면 생각도 약해 보인다.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약함으로 읽힙니다. 겸손과 약함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조용히 말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 의견 자체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건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말이 상대방 귀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끝까지 또박또박 말하는 거죠. 조용히 해주세요를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대로 말끝을 흐리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가 당신을 지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조금만 더 내도 됩니다. 끝을 흐리지 말고 마지막 음절까지 똑똑 끊어서 말해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로 끝내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투에서 당신의 마음을 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투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듭니다. 네 번째, 어깨를 움츠르지 않은 바르고 곧은 자세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본 장면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소파 끝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데도 그분은 몸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는 여기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들 그분한테만 이것저것 시킵니다. 저거 좀 가져와, 물 좀 따라줘, 설거지 좀 해줘.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 있는데 유독 그분한테만 부탁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일어나서 다 해줬습니다. 한 번도 제가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미 대답을 한 거죠. 사람들은 말을 듣기 전에 몸을 먼저 봅니다. 어깨가 말려서는 등이 굽은 사람,
자세가 바르지 않고 웅크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건 의식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201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2분 동안 가슴을 펴고 팔을 벌린 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몸을 웅크린 약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액을 채취해서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힘 있는 자세를 취한 그룹은 자신감 호르몬이 20%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5%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웅크린 자세를 취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이 10%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15% 증가했습니다. 단 2분 동안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몸속 화학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도 그걸 느낍니다. 몸이 웅크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자신감과 스트레스 수치를 읽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하구나, 약하구나 하고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회의실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일수록 발언권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앉은 자세만으로 공간을 장악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몸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몸을 웅크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버릇없어 보인다고, 팔을 벌리면 건방져 보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몸을 작게 만듭니다. 공간을 당당히 차지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 자기 축소입니다. 그런데 그 축소된 몸이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몸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제자리입니다라고 하는데 어깨는 이미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몸을 먼저 읽습니다. 말보다 몸이 더 정직하다는 걸 아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돌보는 것이 의무다. 우리는 몸을 웅크리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지만 자기 자리는 지킵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자리마저 내어줍니다. 자세를 편다는 건 거만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몸이 차지할 공간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겁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조금 펴고 턱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는 몸을 조금 더 펴도 됩니다. 소파 끝에 몸을 구겨 넣지 말고 등받이에 기대세요. 그게 민폐가 아닙니다. 그게 당신의 자리입니다. 몸이 펴지면 마음도 따라 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잘못 없는 일에는 사과하지 않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누구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는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